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어 전파담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자는 로버트 파우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살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를 얘기했다. 그래서 자기는 각국 도시 생활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 밖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본에 2달 머문 것을 계기로 대학에서는 1호 일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멕시코, 스페인, 일본, 한국 등에 머물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웠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웠고 미국 대학원에서는 응용 언어학을 공부했습니다. 라틴어와 소멸해 가는 미국 선주민 언어도 공부했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에 한국에 다시 온 저자는 고려대에서 영어를 가리키는 한편 독일문화원에서 독일어도 배웠고요. 아일랜드에서 박사학위를 따면서는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다양한 일을 한꺼번에 여러 개 하는 사람이에요. 그 후 일본에 가서는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쳤답니다. 일본에서 미국인이 한국어를 가리킨 사람이에요. 특이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몽골어하고 중국어도 배웠답니다. 새로운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쫓아서 평생을 외국에서 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외국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요? 로버트 파우저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통의 즐거움 때문이었다. 소통을 통해서 발견한 새로운 세상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의 역사, 문화, 가치관, 생활 습관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문화권에 속한 개인의 발견이기도 했다. 문화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각각의 개인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고 새롭게 배웠다. 이런 만남이 저자의 시야를 넓혀주고 지적인 자극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파우저가 보는 외국어는 이런 겁니다. 외국어는 개인의 호기심과 필요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시대에 의해서 좌우되며 역사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중세 유럽에서 종교의 확산 과정은 외국어 전파의 과정이기도 하다. 개인이 선호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 그 언어를 쓰는 국가의 외교 정책 또는 세력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얼마나 퍼져나가는가에 따라서 외국어도 같이 따라 나갔다라는 것이 파우저의 고찰입니다.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편찬하고 번역하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서 로마 제국의 공용어이자 교회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말은 달라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라틴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느냐 여부가 지식인의 척도가 된 것이 서양의 과거입니다. 르네상스는 유럽이 도시 중심으로 재편되고 상인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층이 자신들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기존 질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주도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의 인본주의의 재발견이 기폭제로 작용했다 하고 르네상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에는 고대 그리스어를 아는 학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잔티움 제국이나 이슬람 국가의 그리스 철학과 사상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된 그리스 문헌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해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시기 문자의 확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금속화자의 발명으로 이전까지 극소수의 소유물이던 책이 일반 대중 누구나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는 상품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불어닥친 종교개혁운동 관련 정보를 유럽 각지에 전하는 데 인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여러 문헌들이 다양한 언어로 집필, 편찬, 번역되었고 외국 문자를 통한 종교와 문화의 확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왕권을 확립하고 국가를 혁신하기 위해서 문자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초대 황제인 쿠빌라이 칸은 몽골 제국의 공통 문자로 파스파 문자를 만들기도 했고 조선의 세종대왕은 조선의 왕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유럽이 르네상스라는 문화의 부흥기를 지나고 있을 때 아시아는 중국의 지배력이 확고했습니다. 중국의 문자 한자의 영향력도 지대했습니다. 공자, 맹자, 노자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한문으로 기록되었고 아시아 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반도의 고구려 백제 신라와 일본, 베트남 등에서는 중국어는 할 줄을 몰라도 중국의 문자에는 자유롭게 쓸 줄 알아야 그 국가의 지배, 계층이 됐습니다.
이들 나라 중에 한문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오래 지속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한자를 사용했고 15세기 세종 때 한글이 만들어졌지만 오랜 기간 동안에 지배계층은 여전히 한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중국으로부터 거리가 있었던 일본과 베트남은 일찍 한문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본은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만들어 쓰면서 한자를 일본어 문자체계 안에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한문으로부터는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이후에 일본 지배계층의 지필과 기록은 자국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대 유럽에서 국가가 형성되자 국가 안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언어가 필요해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조와 지배계층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나라의 국어가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150여 년 동안 유럽의 맹주는 프랑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문화가 유럽에 미친 영향력은 막강했고 프랑스어는 유럽의 공통어로서 기능했습니다. 프랑스는 국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아카데미 프랑세스 같은 국어 보급 기관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산업혁명을 주도한 영국이 유럽의 강호로 부상했습니다. 영국은 20세기 초 전 세계 면적의 24%에 이르는 대영 제국을 건설했고 제국 내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23%에 달할 정도로 범위와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초강대국으로 커 나가던 미국의 언어 역시 영어였습니다. 영어의 파급력이 급격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써 영어가 인류 최초로 세계 공통어가 될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개발되고 보급된 인터넷의 기본 언어가 영어였습니다. 외국어는 여러 문화권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지배, 피지배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국이 아일랜드인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일본이 한국인에게 일어를 강요했듯이 정복자가 식민지인에게 자국어를 강제로 가르치는 일은 흔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에 대한 언어 정책은 지정학적으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가까웠던 아일랜드나 일본의 옆에 있었던 한국에서는 강력한 동화 정책을 펴서 그 나라 언어를 못 쓰게 하고 제국주의 언어를 쓰도록 강하게 강제했지만 상대적으로 영국과 거리가 멀었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에 대한 위협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대신에 본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적절히 통치만 하면 될 뿐이어서 영국으로서는 인도인을 굳이 내국이나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다양한 언어와 고유의 종교 관습 등이 잘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어학에서는 모어와 제2 언어를 구분합니다. 모어란 12세 이전에 자연스럽게 습득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습득한 언어를 제2 언어라고 합니다. 구분의 기준은 인간의 뇌에 있는 언어 기능의 작동 여부입니다. 인간은 생후 7개월부터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합니다. 이 언어 습득 능력은 12세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때부터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끝없이 노력해야 되고 노력한다고 해도 뭐만큼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책은 로버트 파우저가 직접 한국어로 썼습니다. 한국의 독자들과 직접적으로 교감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로 쓰는 것이 보람과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어로 썼다고 합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어가 능숙한 외국인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 외국어 전파담에 주는 별점은 3입니다.